컴퓨터의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의 발전은 앞으로 그 개인용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쓰는 상용 컴퓨터, 기업용 컴퓨터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컴퓨터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의 정의라든가 컴퓨터의 구조,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어떻게 그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가 운영되는지 등은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이 컴퓨터에 대한 설명, 특히 컴퓨터 역사에 대한 설명이 많을 텐데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정의를 내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어느 정도 그 경험이 많고 그 분야에 그 어떤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이 말한 컴퓨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명언이라고 그럴까요? 간단한 그런 소회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컴퓨터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느껴보는 그런 그 페이지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그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1946년도에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이 출연했을 때 뉴욕 타임즈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기사를 뽑았냐면 이 기계는 이전보다 1000배나 빨리 수학 문제를 계산한다. 그러나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 많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1946년도니까 이제 기계가 굉장히 발달되었고 전자는 이제 뭐 거의 생소한 그런 분야였겠죠. 그런데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역시 전자회로 전자공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 계산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그 당시로서는 놀라운 계기였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빌 게이츠가 한 말인데요. 노트북 컴퓨터의 가장 좋은 점은 그 속에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더 커지거나 무거워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뭐 어떤 기계적인 것들만 그런 어떤 전자적인 어떤 용량만을 허락한다면 거기에 뭐 부피가 커지거나 또는 무게가 무거워지지 않으면서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하고 또 컴퓨터 산업을 비교를 한 것이 있는데요. 자동차가 컴퓨터와 같은 개발 주기를 따랐다면 오늘날 롤스로이스 한 대 가격이 $100일 것이며 연비는 1갤런당 100만 마일일 것이며 1년에 한 번쯤 폭발해서 안에 탄 사람들을 모조리 죽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뒤에 어떤 얘기가 어떤 거랑 관련이냐면 IBM 호환 컴퓨터, 특히 IBM 호환 개인용 컴퓨터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보면 기계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이고요. 또 오래된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산업은 표준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타다가 엔진이 부서졌다고 해서 뭐 기아 자동차 또는 뭐 쌍용 자동차 엔진을 거기다 끼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IBM 호환 PC라는 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뭐 엔진을 CPU라고 생각하면 삼성에서 쓰던 뭐 그 메모리 대신 SK 하이닉스 메모리를 갖다 바꿔 써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전자공학, 특히 그 컴퓨터에 대한 공학은 후반에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표준화라는 것을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그 IBM PC가 개인용 컴퓨터에 IBM 호환 표준을 만들고 그거를 공개했어요. 전 세계에.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만들었든 그 부품에 호환되는 것들이 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해서 만들었으면 어떤 것도 쓸 수 있는 거죠. 삼성 메모리를 쓰다가 하이닉스 메모리를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들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롤스로이스라는 건 굉장히 비싼 자동차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효율적으로 이제 시장이 호환성 있는 부품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비교해서 자동차가 롤스로이스 정도 고급으로 만들려면 어느 정도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컴퓨터에서는 그 정도 하는데도 뭐 한 10만 원 정도밖에 돈이 안 든다. 그래서 굉장히 싸고 효율적으로 그런 부품이나 제품을 공급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연비도 마찬가지예요. 효율적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뒤에 뭐 1년에 한 번쯤 폭발해서 안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게 했을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과거의 컴퓨터들을 보면 블루스크린이라는 게 있었어요. IBM PC에. 그게 블루스크린이 뭐냐면 컴퓨터가 이제 멈춘 거죠. 우리가 그 컴퓨터 뭐 죽었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하여간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멈춘 거죠. 프로그램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그 실행이 안 되는 상태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어떤 뭐 내구성이라든가 그 신뢰도가 높은 데 비해서 컴퓨터는 매우 신뢰도가 낮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동차 같은 데에다가 컴퓨터를 적용하긴 하는데,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는 자동차 안에서 그런 것들은 많이 쓰지만, 정말 그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지고, 물리적으로도 강하게 만들어지고 믿을만하게 만들어진 것들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산업이 뒤에 이제 1년에 한 번쯤 폭발한다는 얘기는 컴퓨터라는 것이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다. 기계나 그런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컴퓨터는 믿을 수 없이 빠르며 정확하며 멍청하다. 사람은 매우 느리고 부정확하고 뛰어나다. 둘이 힘을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뭐라 볼까요? 비전을 가지고 잘 이렇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보면 어떤 연구가 있냐면, 로봇만 자동화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고, 로봇하고 사람하고 합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 세 번째 로봇하고 사람이 같이 협동해서 일하는 경우가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능력을 사람이 잘 사용해서 둘이 협조를 한다면 가장 최상의 효과를 낸다. 그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잘 어떤 미래를 또는 어떤 전체를 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잘 보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컴퓨터 쪽에서 이제 AI라든가 머신러닝 같은 게 나와서 우리가 인간이 가진 특유의 어떤 능력들을 이제 컴퓨터가 조금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SF 작가가 있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컴퓨터가 두렵지 않다. 컴퓨터가 없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 컴퓨터의 어떤 능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극복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말 그대로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 얘기할 때 컴퓨터의 기능 중에 뭐 주변 기기를 제어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근원적인 거는 컴퓨터는 이제 계산을 정확하고 빨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빨리 하자, 정확하게 하자, 또는 이제 한쪽 측면에서는 그냥 정해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잡한 계산을 명령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도록, 우리가 이제 공식이나 식 같은 걸, 계산식을 만들어서 하자 하는 것들이 노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컴퓨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굉장히 오래된 주판 같은 것도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도구였죠.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는 뭐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우리가 더하기나 곱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동 계산기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사항은 기계적인 어떤 작동 장치를 이용해서 베비지가 해석기관이라는 것을, Analytical Engine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포뮬러, 그 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입력하면 그 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근데 전부 다, 그 당시에는 뭐, 전자공학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전자 부품이라는 게 없으니까, 기계 톱니바퀴나 기계식 어떤 계산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홀러리스의 천공 카드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인구 조사를 쭉 해왔는데, 갑자기 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인구 조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천공 카드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천공 카드라는 걸 사용해서, 시간 안에 그런 인구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기계들이 이제 어떤 회사가 만들어진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IBM이라는 회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컴퓨터의 그 거대 회사인 IBM이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고요. 천공카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앞에 또 이 천공카드의 선조는 뭐냐면,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직조기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직조기들이 이제 천을 이렇게 짜는데, 그 패턴, 직조기에서 천을 찰 때 그 천에 새겨지는 패턴을 우리가 천공카드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서 그걸 걸어 놓으면 직조기가 그것대로 이렇게 자동으로 직조를 하는 기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천공카드가 시작돼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4년도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천공카드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기 기계식 계산기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자식은 아니고 전기 기계식으로 나타나서 이제 천공 테이프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계산기들은 어떻게 보면 전자회로 어떤 전자공학에 의한 현대식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앞서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갑자기 뚝 튀어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가용한 공학, 전자공학이 없으니까 기계공학, 또는 어떤 수작업, 에너지가 없으니까 손으로 한다든지, 또는 전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사를 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우리가 가용한 자원을 이용해서 계산을 자동화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고, 그것이 이제 계속 쌓여져서 결과적으로 전자공학이나 그런 공학의 발전과 합쳐지면서 우리가 컴퓨터라는 그런 새로운 기계가 나타나게 된 거죠. 여기 있는 그림이 바로 그 앞에서 말씀드린 해석 엔진입니다. 그 베비지가 만든 해석 엔진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톱니바퀴나 그런 복잡한 기계 장치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때 여기에 이제 포뮬러, 어떤 공식을, 수학 공식을 펀치 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고, 그 펀치 카드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기계적인 그 공학 기술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계산을 할 수 있는 확장성이나 계산 할 수 있는 그 기능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전체 컴퓨터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라든가 상업용 컴퓨터랑 구별 없이, 그러니까 기업에서 쓰는 컴퓨터와 개인이 쓰는 컴퓨터와 구별 없이 쭉 한번 같이 모아서 흐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논리 회로 소자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논리 회로 소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기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회로에 신호를 보냄으로 해서 그 신호를 증폭할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고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회로거든요. 그래서 그 회로를 무엇으로 구현했느냐 또는 어떻게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컴퓨터의 발전, 응용 분야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위부터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1945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이제 시기에 첫 번째 1세대 컴퓨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쓰던 논리 회로는 진공관입니다. 진공관은 이제 유리로 만든 어떤 전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공간 안에 진공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전극을 3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전극을 3개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전극에다 전기를 이제 흘리면
그 열이 가해지죠. 그럼 거기서 전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자를 세 개의 전극을 이용해서 가속시키기도 하고 또는 뭐 막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논리 소자를 만드는 게 바로 진공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공관을 이용해서 이제 논리 소자를 만들어서 이제 컴퓨터를 만들게 됐는데요. 운영 체계는 사실 운영 체계라는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직자 운영, 즉 뭐 예를 들어서 전선을 그 각각 사람이 필요한 때마다 이렇게 꽂아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운영 체계를 사용했고요. 대표 제품이 거기 뭐 애니악 등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운영 분야는 역시 이제 과학 계산, 통계, 뭐 탄도를 계산한다든가 그런 복잡한 계산 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첫 번째 이제 컴퓨터들입니다. 두 번째 2세대 컴퓨터는 이제 1950년대 말부터 이제 나타났는데요. 이때는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아까 말씀드린 진공관을 없애버리고 반도체, 전기를 이제 뭐 흘릴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고체 상태의 그런 재료에다가 전극을 꽂아서 소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는 훨씬 작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전기도 적게 먹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체계는 이제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생산 관리라든가 원가 관리 등 우리가 산업 활동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운영 체제라는 개념들이 운영 체제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계속 같이 써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따로 분리해서 운영체제로 만들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 그 다음에 언어 번역 프로그램들이 이제 개발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세대는 이제 1960년대 중반인데요. 이때 이제 논리 소자가 집적 회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하나의 이 실리콘 반도체 덩어리 안에 소자를 꽂아서 세 개의 이제 다리 소자를 꽂아서 만들었는데 이 집적 회로는 그것을 하나의 어떤 집적 회로 판에다가 이제 회로를 이렇게 그린 거죠. 회로를 전기가 흐르는 선을 이렇게 그리듯이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작은 그러한 어떤 소자에다가 굉장히 많은 많은 회로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이제 컴퓨팅 파워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 체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다중 프로그래밍, 시분할 처리 그런 것들이 생겨났고요. 역시 이제 시분할 처리는 가장 그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방식이고 그때 이제 IBM 등 이런 메인프레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인프레임은 뭐 사무자동화나 온라인 업무 등에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데 사용하는 메인프레임이 이제 이때 나타나서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경영정보 시스템과 주변 장치에 이제 발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키보드라든가 또는 모니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4세대는 1970년대 이제 중반부터인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집적 회로가 고밀도 집적 회로로 나타났습니다. 고밀도 집적 회로라는 것은 역시 이제 실리콘 판에다가 하나의 칩에다가 이렇게 회선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인쇄하듯이 아주 얇은 선을 그 위에다 이제 인쇄하듯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미경 같은 걸로 보아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정밀하고 작은 선들을 아주 좁은 위치에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칩들이 고밀도 집적 회로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됐냐면 그러한 하나의 칩 안에 이렇게 정밀하게 작은 선을 통해서 많은 회로들을 넣다 보니까 그전에는 못했지만 CPU 기능을 하는 것들을 하나의 칩 안에 다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장치 부분, 그 다음에 컨트롤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레지스터 같은 메모리 같은 걸 하나의 칩 안에 넣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칩 안에 만들어진 CPU를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래서 하나의 그 칩만 있으면 우리가 컴퓨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걸 이제 나오게 되냐면 개인용 PC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플이라든가 IBM 개인용 PC, 퍼스널 컴퓨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개인용 컴퓨터라는 게 시작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 쪽에도 계속 기존에 왔던 뭐 메인프레임이라든가 미니 컴퓨터라든가 그런 그 경영 쪽에서 컴퓨터도 계속 나왔지만 개인이 이제 쓰는 컴퓨터도 나왔습니다. 근데 초기에 나온 개인용 컴퓨터는 굉장히 이제 그 성능이나 그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개인이 취미 삼아 그런 재미 삼아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급격하게 발전을 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나왔지만 개인이 그냥 집에서 쓰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도 그 컴퓨터를 쓰게 돼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에 쓰이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를 위한 운영체계. 그래서 애플의 OS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도스 같은 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5세대 컴퓨터는 1980년대 이제 중반부터인데요. 역시 고밀도 집적 회로가 나타나고요. 물론 당연히 훨씬 더 밀도가 높아진 그 훨씬 정밀하게 만들어진 그런 칩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개인용 컴퓨터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기업용 컴퓨터에 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때는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가 또는 웹 서버라든가 웹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용되게 되고요. 응용 분야에서 보면 앞에서 이제 나타난 PC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들이 발전해서 이게 상업용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죠. 기업에서 기존의 메인 프레임에서 발전한 서버단의 어떤 기계를 놓고 그것을 그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냥 터미널을 쓰는 게 아니라 PC를 같이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PC가 이제 상업용 부분에도 이제 사용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전자상거래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자, 현대는 이제 그 이후인데, 현대로서는 이제 고밀도 집적 회로가 물론 당연히 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뭐 2나노 미터도 앞으로 이제 개발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뭐 5나노미터 그 정도로 우리가 회로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밀도 집적 회로가 나와서 점점 더 작고 전력도 적게 들고 아주 컴퓨팅 파워가 좋은 그러한 칩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 체계는 각 응용기기에 따른 OS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응용 취재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CPU 자체도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AP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CPU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런 것도 옛날에는 뭐 인텔에서 만들어서 다 이렇게 공유해서 썼었는데 이게 각 회사가 각자 이제 CPU를 각자 만드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을 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에 필요한 뭐 CPU도 만들고 스마트폰에 필요한 CPU도 회사마다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다양화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자체도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 힘을 제공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웹서버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그런 그 네트워크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응용 분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컴퓨터가 그냥 계산, 그 다음에 뭐 공학, 그 다음에 어떤 산업 분야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음악, 또 영상, 이런 엔터테인먼트, 뭐 오락 이런 식으로 전체 우리 생활 전체 범위에 걸쳐서 응용 분야가 이제 확대되는 것도 큰 그 차이점의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컴퓨터의 역사, 컴퓨터의 발전을 볼 때 전자소자가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소자를 한번 간단하게 이제 다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진공관입니다. 진공관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열을 가해서 거기서 전자가 발생하게 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런 열이라든가 그 가열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피도 크고요. 그 다음에 열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래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안전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소자였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느린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사용하고 이제 사용되지 않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트랜지스터가 47년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를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그 노벨상을 이제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는 고체 실리콘의 그 진공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전력 소모도 적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죠. 뭐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고, 부서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에서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에서 어떤 실리콘 판에다가 이런 그러니까 회로를 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실리콘 판에다가 회로를 그려서 회로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회로들, 그런 칩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때 그 칩 위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인덕터 등 이런 회로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의 요소들을 집적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신뢰나 속도 같은 것이 훨씬 그 다음에 전력 사용도 굉장히 낮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고요. 그러면서 이 IC들이 이런 IC 또 이제 곧 나올 좀 더 정밀하게 고밀도로 집적한 회로들이 메모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램이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주 메모리가 자기 코어였었어요. 전선을 쭉 연결하고 전선에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반지 같은 걸 꼬은 다음 거기다 중간에 꽂아놓은 다음에 전기를 흘려서 거기에 자기장의 뭐 방향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저장했거든요. 그게 이제 램이었습니다. 굉장히 메인 메모리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대체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다음에 대체한 게 이제 보조 메모리 같은 것도 뭐 이제 하드디스크 모터로 막 이렇게 원판을 돌렸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IC, LSI로 만들어진 칩, 메모리 칩으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미 그 메인 메모리는 초기에 IC나 LSI, 그러니까 고밀도 집적 회로가 나왔을 때 바뀌었고, 이제 이 보조 메모리, 세컨더리 메모리는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로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바꾸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고밀도 집적 회로는 1970년대에 집적 율이 높아졌다 이거죠.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우리가 회로를 조그만 칩 기판 위에, 실리콘 기판 위에 그릴 수 있게 됨으로써 아주 복잡한 회로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면 하나의 조그만 칩 위에다가 어떤 CPU의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할 수 있어서 그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등장했고, 결과적으로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퍼스널 컴퓨터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여기 사진으로 소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진공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유리로 된 진공관 어떤 통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전극들이 나와서 그걸 가열하면 거기서 전극들이 움직여서 뭐 증폭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실리콘에 똑같이 다리가 3개가 나와 있죠. 3개가 나와 있고 그 실리콘 안에서 이제 어떤 소자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집적 회로가 보입니다. 집적 회로가 보여서 거기 세 번째 이제 집적 회로가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회로 안에 여러 가지 소자들도 집어넣고 그 회로 선을 이제 그 안에 만들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고밀도 집적 회로, 우리가 CPU 같은 걸로 쓰는 거죠. 그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 아주 정밀한 나노미터 수준의 선들이 그 안에 연결해서 어떤 회로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가 어떤 CPU 역할을 하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현재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고밀도 집적 회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아직 다음 세대의 어떤 그런 방식은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이런 고밀도 집적 회로를 사용하는 그러한 컴퓨터, 즉 CPU라든가 또는 메모리 등이 이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